기술과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이야기를 하며 스크린에 끔찍한 영상을 띄웁니다. 이 나라는 너무 기술의 발전만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놓쳤습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교수가 보여준 다음 영상을 보자 학생들은 그 나라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수가 보여준 영상들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제경제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기에 강의실은 여러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특히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어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LG전자는 OLED TV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IT 인프라 구축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말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교수님은 일본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고도 경제 성장기는 일본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일본의 경제 성장 요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은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도요타의 간반 시스템이나 소니의 혁신적인 전자제품들은 세계 산업의 표준이 되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일본 경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교수님은 중국의 경제 성장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셨어요. 중국의 성장은 풍부한 노동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선전, 상하이 같은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중국 경제의 과제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률 둔화, 부동산 버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요한 이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중국 유학생 지혜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흥분된 것을 보니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죠. 교수님께서 지혜에게 발언 기회를 주셨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 있게 변했어요. 지혜가 손을 들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지혜 학생.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나라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경제 규모도 훨씬 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예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에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어요. 특히 화웨이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했고 공유경제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우주개발 기술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에 착륙했고 화성 탐사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2030년까지는 우주 강국이 될 거예요. 이런 성과들은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도 따라올 수 없죠. 지혜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한국 유학생 세희가 손을 들고 일어섰죠. 그녀의 표정은 어이없다는 듯 했어요. 세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혜 씨의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의 성장은 놀랍지만 다른 나라들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고 기술 혁신에서도 뒤처지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선두를 다투고 있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체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달 궤도선 다누리도 발사했죠. 2030년까지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세희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벌어지는 것 같았죠. 지혜와 세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진정하세요. 지혜 학생과 세희 학생, 두 분 모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군요. 그리고 두 나라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성장의 질과 안정성이에요. 빠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강의실 앞쪽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몇 가지 영상과 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었죠. 이건 지난달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자연 발화 사고예요. 이런 사고가 최근 2년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장면이었죠. 이건 지난주 광저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산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런 사고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주신 건 뉴스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 선고였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헝다그룹의 파산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전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하나만이 아니에요. 최근 2년간 약 2,000개의 중소건설사들이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택 구입자들은 입주도 못한 채
대출금만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다음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아파트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건 작년 후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준공된 지 겨우 7년 된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사 결과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한 남성이 콘크리트 벽을 맨손으로 부수는 장면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저장성의 한 건설 현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벽이 마치 스티로폼처럼 쉽게 부서지고 있어요. 이런 부실 공사 사례가 최근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주신 건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지난주 상하이의 한 은행 앞 모습입니다. 부실 대출로 인해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이런 일이 중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수많은 공유 자전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중국의 공유경제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의 공유경제는 세계를 선도한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과 기사들을 다 보여주신 후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경제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과 삶의 질, 환경 보호 등이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바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지혜와 세희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두 학생 모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군요.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자국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겸허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지혜가 다시 손을 들었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영상들의 진실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영상들은 중국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지혜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죠.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심각한 사건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대규모 침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물에 갇혔다던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대형 백화점 주차장이 붕괴되어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들었어요. 또 한국의 여러 아파트에서 난방이 끊겨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는 뉴스도 봤고요. 이런 일들이 선진국이라고 우기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된 듯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지혜 씨,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세희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 침수 사고의 경우 실제로 큰 피해는 없었어요. 빠른 대피와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지하철 운행도 빠르게 정상화되었죠. 정부와 서울시는 이후 폭우 대비 시설을 대폭 보강했고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백화점 주차장 붕괴 사고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어요. 정부는 즉시 전국의 모든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죠. 난방 중단 사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잠시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 단 하루 만에
모든 가구의 난방이 복구되었어요. 그리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공식 사과가 있었죠. 세희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끼어드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네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중요해요. 자, 함께 찾아볼까요? 교수님은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셨고 그 화면이 큰 스크린에 투영되었어요. 검색 결과 세희의 설명이 대체로 사실임이 확인되었죠. 사고는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를 본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있어요. 헝다 사태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쳤고 자동차 화재 문제도 대대적인 리콜을 통해 해결하고 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지혜 군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중국 현지에서 촬영된 몇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한 주민이 카메라를 향해 외쳤어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지만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돈은 어디로 갔나요? 두 번째 영상은 한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고층 건물들이 절반쯤 지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내레이션이 들렸어요. 이것이 중국의 귀신 도시입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완공되지 못한 채 버려진 도시들이죠. 세 번째 영상은 한 병원 응급실의 모습이었어요. 의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최근 몇 주간 전기차 폭발로 인한 화상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상들을 본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이건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그러자 교수님이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지혜 군, 이 영상들은 모두 지난 3개월 안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지혜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기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 내놓았죠. 우리 정부의 대처는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지혜 군, 정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방금 본 영상들이 중국 내 주요 SNS 플랫폼인 웨이보, 위챗, 틱톡에서 모두 삭제되었어요. 심지어 전기차 화재, 아파트 붕괴, 건설사 파산 같은 관련 키워드 검색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중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인터넷 정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삭제하고 있죠.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실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만 약 12만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1,500개의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콘텐츠의 상당수가 실제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어요. 예를 들어 베이징의 한 시민이 올린 우리 동네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었다는 게시물도 삭제 대상에 포함되었죠. 게다가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요. 지난달 21일
상하이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푸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0만 가구가 3일간 전기 없이 지냈어요. 한여름 날씨에 에어컨도 못 틀고 냉장고도 못 써서 식품이 상하는 등 시민들의 고통이 컸죠. 그런데 정부는 이 사실을 축소 보도했어요. 공식 발표로는 일부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전기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고만 했죠. 실제 피해 규모는 지금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SNS에 올린 피해 사진과 영상들은 모두 삭제되었고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어요. 7월 3일, 베이징 지하철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부상자가 50명이라고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피해는 훨씬 컸다고 해요. 한 목격자는 최소 200명 이상이 다쳤고 사망자도 있었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이 사고 관련 게시물들도 대부분 삭제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고를 취재하려 한 독립 언론인 3명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한에서는 식품 안전 문제가 불거졌어요. 중국 최대 유제품 회사인 먹리우의 우유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는데 정부는 이 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 회사의 CEO가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보도하려 한 언론인들의 안전이에요. 우한일보의 기자 리민과 베이징 뉴스의 기자 장웨이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SNS 계정도 모두 폐쇄되었고요.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지혜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제대로 된 말을 꺼내지 못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다른 학생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성장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국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에 빠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자국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어떤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과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경제 성장 너머에 있는 가치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발전 뒤에 숨어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경제대국이라고 말하면서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실체를 알게 되니 무고한 중국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 내막을 알게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안전하고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질 나라잖아요.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데 없어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국의 대학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자리에 일어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중국에서 있었던 정부의 무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도대체 교수가 말한 중국 정부의 무서운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서희입니다. 오늘 열린 강의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출산율 문제였습니다. 평소 한국 뉴스를 통해 심각성을 알고 있던 터라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졌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 사촌들 중에도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커플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상황 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긴 근로시간과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비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2022년부터는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정책을 통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2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노동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2025년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할 즈음이면 이미 한국 사회는 크게 변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또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 변화도 긍정적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업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에서 온 유학생 민민이었습니다. 네, 민민 학생. 어떤 의견이 있나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민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한국은 점차 인구가 줄어들어 결국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중국이 있으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제대국인 중국이 한국의 역할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중국이 가지게 되면 세계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한국은 중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그것도 결국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이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K-팝이요? 그것도 결국 미국 팝을 따라한 거 아닌가요? BTS 같은 그룹도 얼마 못 가 중국의 아이돌 그룹들에게 자리를 내줄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제작비를 몇 배로 들여서 더 큰 스케일의 작품을 만들면 한국 드라마는 금방 잊혀질 거예요. 민민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봐도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독립적인 문화나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민민 학생, 잠깐만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매우 편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국가의 가치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실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낮다면 결국 인구가 급감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2020년에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민 학생, 그런 장기 예측은 현재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에요. 정부 정책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만으로 국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민민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요? 북한과의 관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위치, 이런 상황에서 인구마저 줄어든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민하고의 의견은 너무 편향되고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민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거죠? 결국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민민하구님, 한국의 경제력과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모를 보세요. 2021년 한국의 수출액은 6,444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민민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스처로 말을 막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5G 기술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2021년 기준으로 5G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4%로 1위를 차지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희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 덧붙이자면 한국의 혁신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위를 차지했어요. 이는 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 기술 기업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민민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은 커질 게 분명하고 한국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 거예요. 결국 한국은 없어지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소차 점유율은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LG화학, 삼성 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2021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뤄냈죠. 민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의 시장 규모와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기술력도 한국을 곧 추월할 거예요. 이 말에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민민 학생, 그건 매우 편향된 시각입니다. 한국의 고급 인력에 대해 알아야 해요. OECD 국가 중 한국의 25세에서 34세 인구의 대학 진학률은 69.8%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PISA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하셨습니다. 더불어 한국인의 교육열과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있기에 비록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4,757달러로 중국의 12,556달러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출산율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인구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은 중국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로봇 밀도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세계 1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로봇 밀도는 932대로 2위인 싱가포르 605대와 3위인 일본 390대를 크게 앞서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한국의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1%로 세계 1위예요. 이는 2위인 이스라엘 4.04%와 3위인 대만 3.64%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민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충분히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구수나 국토 크기로 국가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잠재력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난 후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민이 다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중국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민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습니다. 이는 한국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민의 억지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에 2.3% 성장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8.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민 학생, 단순히 성장률만으로 국가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입니다. 그러나 민민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화웨이의 5G 기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AI 기술 등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민민하구님,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모방이나 자금 투입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희 학생 말이 맞아요. 더불어 한국의 특허 경쟁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가 3,219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2위인 일본 2,315건과 3위인 스위스 980건을 크게 앞서고 있죠. 그러나 민민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자본력을 무시할 순 없어요.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인구 절벽에 직면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민 학생의 지적대로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출생률은 1000명당 7.52명으로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출산율이 좀 낮아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 인구가 적어서 더 위험하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민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과거 인구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1979년부터 2015년 36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5%에 달했습니다. 또한 성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서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천만 명 더 많아졌죠. 이 말을 듣자 민민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헤이하이즈, 즉 검은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이는 정부의 통제를 피해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들이 취한 방법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민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검은 아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나중에는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2010년 중국 정부의 추산으로는 약 1,300만 명의 검은 아이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믿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는 위조 서류를 구입해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죠. 2009년 광시성에서는 80명이 넘는 검은 아이들이 인신매매단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민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겁니다.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민 학생, 이해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자녀 정책은 인구 증가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어요. 민민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건 분명 서방 언론이 중국을 비방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인도적인 정책을 펼 리가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 결과로 중국도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2021년 중국의 출생률은 1000명당 7.52명으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였어요. 이제 중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한자녀 정책의 영향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민민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출산율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걸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만 민민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민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민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단순히 국가 간의 비교를 넘어 인구 정책의 중요성과 그 영향의 깊이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동시에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며 언젠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 학생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이 인구는 많지만 한국은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